1987년 88 서울 올림픽을 1년 앞둔 시기, 전두환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4.13 후원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타올랐던 그때, 여기 민주화를 위해 소리쳤던 사람들이 있다. 간절했고 치열했고 뜨거웠던 청춘들. 87년 6월 항쟁이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고문 사건이 뭐 85, 6, 7년에 계속 있었거든. 국민 누구나 다 고문, 이거는 다 반대하거든.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 이건 다 생각하는 거고. 군부 독재를 연장하려는 음모선상에서 무리하게 이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그런 흐름들이 결집이 됐고, 그 계기가 이 박종철 군의 이제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제 집중이 된 거죠.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대표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고 싶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아주 상식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절대절명의 또 과제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도시, 1987년 춘천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었다. 어, 87년도로 보자면 이미 이제 강원 그 민통련이 85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그 이 독재 정권 말기의 어떤 그런 양상들, 민심의 이반, 또 성남 민심의 표출,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쌓이기 시작하죠. 드러나기 시작하고 쌓이기 시작하고. 그 86년부터 그 전두환 정권이 이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했어요. 86년 같은 경우는 엄격으로 폭력적 진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86년부터 꾸준하게 폭력 추방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쪽 이 사회운동 단체에서요. 그래서 그 문제랑 계속 연결이 되면서 뭐 부천서 선거문 사건이라든가, 강원도에서도 이 강릉고등학교 출신 이제 그 김성수 군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86년도에 실종이 됐다가 이 3일 만에 부산에서 세멘트 덩어리에 묶여갖고선 바닷속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85년도, 6년도에는 뭐 그 이 반독재 운동 관련돼서 싸우는 거리가 워낙에 많은 거야.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 워낙에 사건이 많고 뭐 이랬기 때문에 유인물도 뭐 관련된 유인물이 뭐 수탁이 쏟아져 나오니까 다 저 빨갱이 새끼들 이럴 때 그때 적어도 누군가는 그들 편에 서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뜻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나서기 시작을 한 거지. 집회를 할 때 집회에서 우리가 선두를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나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집회. 계속해 무슨 뭐 시국 사건이 큰 거 터지면은 여기 NCC 그 건물에서 사무실에서 단식 투쟁도 했고, 그리고 학생들 노동자들 구속되어지면 석방 운동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또 이슈가 되어지면은 서울로 올라가서 또 했고 그랬었죠. 예. 당시에 우리 동창 서울의 남국현 신부가 정의원 사주등 총무 일을 하면서 맡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 춘천 교구 쪽에 자네가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냥 했었어. 그거를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씩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하여튼 그 시국에 대해서 그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서양로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 그 1987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강원대학교 내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운동권이 총학생회를 장악했고,
그래서 총학생회장의 역사교육과 이진기, 그다음에 부학생회장의 건호덕이 총학생회장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부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에 86년도 7년도 전까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박종철 사건 나자마자 뭐 바로 모일 수 있는 이제 이런 이 바탕이 돼 있었던 거예요. 박종철 학생의 억울한 죽음으로 민주화 운동에 불씨가 붙기 시작했다. 87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터진 사건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고, 그 고문치사 사건을 맞아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천지관, 지금 천지관인데 천지관 입구에 분향소를 마련해서 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학우가 이렇게 고문치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알리고 학우들에게 군부독재 정권의 포갑성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행사를 첫 시작으로 87년을 맞았죠. 하지만 4월 13일 호원 조치를 발표한 전두환.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축복 속에 대임을 마무리 짓고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 소박한 소망이기에 본인은 지금 아무런 정치적 사심이 없습니다. TV에 그때 이제 갑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는 내 임기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어떻게 보면 체육관에서 뽑는 대통령 선거제 이거를 갖다가 계속 지키겠다. 국민들이 그 전까지 이제 개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이제 부정을 하는. 당시에 그 민심의 방향은 이 군부 독재는 더 이상 연장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다수였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 군부 독재하고 마지막으로 한판 버려나갈 때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살섬 호원하면서 선언하면서 굉장히 탄압을 세게 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 6월 항쟁 직전까지도 계속 수탄 잡혀가는 분위기였었어요. 저 같은 경우 집에 24시간 늘 감시하는데 계속 도망 다닐 수도 없고 언제든 잡혀서 감옥 가는 거 늘 이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가급적으로 안 잡히고 활동하다 가야 되니까. 그날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4.14 보훈 조치는 군부 독재를 연장하겠다는 거고 민정당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거거든. 민정당 정권보다도 군부 독재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5.18 광주 민주항쟁까지도 자기들이 옳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참 장기화를 가겠다. 제야 인사를 비롯한 여러 민주화운동 단체에서 호원 조치를 비판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종교계에서도 단식 및 철야 농성이 이어진다. 김재복 신부, 여기 문양기 신부님, 강성구 신부님, 이런 신부들이 이효수 신부님 이런 신부들이 와서 소양로에 와가지고 단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서울교구의 신부님들이 단식을 하고 있었어. 그때 신부님들이 단식을 할 때 우리 주교님이 외국 주교님이셨어. 그 외국 분이니까 이런 시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거야. 저 신부들은 왜 반대만 하냐는 것이. 들어오셔가지고는 그래도 그 신부님들 굶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밥 잡수면서 하세요. 그랬어. 이 양반들 단식하는데
그 당시에 그 문교동의 주임 신부가 이제 이몽지 신부님이셨는데 그 신부님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성당에 그 마스터 인쇄기라고 있어요. 그 인쇄기로 유인물을 이제 4,000장을 제작해갖고 이제 시내 곳곳 뿌리고,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다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성명도 내고 시위도 하고,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강원대학교 교수들도 4.13 호원 조치를 철폐해야 된다 이런 이제 성명서까지 내고, 그러면서 대중들의 분노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졌죠. 그 분노가 아마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컸을 겁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김승훈 신부에 의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 축소, 조작됐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박종철 그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제 그 고문 경관들이 그 몇 명이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진범이 아닌 거예요. 그 위에 더 이 상부의 선들이 있는데 그걸 은폐하고 몇 사람의 경찰들한테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부영 그 의원이라고 이제 민통년 그 당시에 이제 상임위원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같이 구속돼 있었어요. 그 이제 교도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조작된 거다. 진범은 따로 있다. 이렇게 갖고 이제 이부영 그 상임위원장한테 그걸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부영 그 상임위원장이 그걸 쪽지로 해가지고선 그 김승훈 신부님한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또 한 번 속았다. 이 진범을 밝혀내라. 이러면서 이제 또 쭉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학생운동권,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고 6월 4일엔 강원본부가 만들어졌다. 최윤, 이현주, 하광윤 이런 동지들하고 원주에 이제 임광호 이런 분들하고 태백 정선이 찍고 원기준 목사로 아주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강릉에는 홍재경 씨가 있었어요.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통년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인권위원회, 농민회, 그다음에 학생들까지 포함해 갖고 이제 강원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6월 4일 날 만들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6월 10일 날은 중림동 성당에서 이제 그 출범식을 합니다. 6월 10일 날은 춘천에서는 그 국민운동 본부에서 중림동 성당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사전에 원천 봉쇄를 했어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경찰 몇 개, 한 3, 4개 정도인가 3겹, 4겹으로 싸니까 중림동 성당이 언덕에 있었잖아요.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몇 사람들은 아주 그 길이에 이제 비밀 통로다시 변대를 알고 이제 걸린 넘어 들어가고 안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결의한 것 중에 하나가 사전에 구금당하거나 연행당하면 그거는 투쟁의 의지가 없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피해 있다가 현장에 와야 된다라는 결의를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개신교 목사님들은 연금이 될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어느 여관에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관도 포위를 당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냥 거기서 그냥 성명서 발표하고 애국가 부르고. 그때 저는 그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제가 외쳤거든요. 그러자마자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선창하기 시작하면서 시위를 시작했는데 경찰 병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4명이 한 사람씩 이렇게 달려 들어갔고 닭장차에 실려갖고 경찰서로 연행이 됐어요. 그 경찰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복도로 가서 왼쪽 방이 수사과였는데 수사과에 다 들어가가지고 뭐 있다가 그 목회자들 그러니까 우리 좀 뭐 잡아온 건 좋은데 좀 그 우리 예배 좀 봐야 되니까 좀 나가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싹 나가서
그냥 그 책상으로 다 바리케이트 다 닫혀고 못 들어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구호 외치고 농성을 막 하고 그랬죠. 경찰서 점거해갖고. 함께 싸우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때는 그 지역별로 이게 집회뿐 아니라 기도회도 열어야 되지, 강연회도 열어야지,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 길거리 가다 애들 잡아채다가 애들 잡아가고, 그 잡아가면은 그걸 가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끄집어 대고 나오든지 항의하든지. 학생들은 길거리 투쟁이라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 목회 종교계에서는 그들을 위한 대책 기구를 만들고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고 교인들한테 알리고 그런 부당함을,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그런 운동을 하면 무조건 목사가 왜 그런 짓을 하냐, 기도나 하고 그냥 교인들이나 잘 위로해주고 그러면 되지, 왜 쓸데없이 그러고 있느냐. 이제 그런 때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였고, 또 그게 그 당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미사 때 그때 시국에 대해서 강론하고 뭐 왜 신부님들이 단식하는지 그런 설명하고 그러면은 신자들이 아니 저 신부님 왜 저런 말씀을 자꾸 하시나, 이런 뜻으로 많이 받아들였어. 그리고 공무원들이 성당을 안 왔어. 그때 공무원들은 아마 위에서 뭐 가지 못하게 했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안 왔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 미사에 안 왔었다고. 저희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배 상태였어요. 수배 상태라 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소양로 성당, 거기 이제 배종호 신부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 소양로 성당에 이제 강당이 하나 있었어요. 잘 안 쓰는 강당. 거기를 우리한테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숙식을 거기서 했죠. 숙식을 하면서 유인물도 제작하고 플랜카드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시 때가 되면 이제 골목길로 싹 해갖고 들어가가지고 그 시 현장으로 들어가고 매일 그랬었죠. 예.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25, 26이었는데 뭐 돈에 대한 뭐 능력이 전혀 없는 나이였는데, 당시에 아마 교사 월급이 한 30만 원대였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근데 저희가 선배분들한테 찾아가서 보통 형님 10만 원만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몇 살짜리 애가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런 거하고 이제 선배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선배님들 중에 이제 작고하신 김경림 선생님이나 또 아직 생존해 계신 김경진 선생님, 원영만 선생님, 이제 이런 선배님들이,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게 희한한데 돈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맨날 라면만 먹고 살았지만 뭐가 모자라서 뭐 돈이 모자라서 뭘 못하고 이런 건 없었고, 늘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배받고선 이제 갈 데가 없고 이제 뭐 성당 그 강당에 그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집을 비워줬어요. 우리 보고 와서 있으라고.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그 집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그 투쟁들을 했고, 사실은 우리는 이제 앞에 나가서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이런 활동을 지원했던 많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투쟁이 가능했던 거지, 우리가 뭐 우리만 갖고 됐던 건 아닙니다. 6월 10일을 기회로 해서 저희도 이제 시내에서 집회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동력이 잘 안 맞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저희 민통련하고 이제 그 목사님, 신부님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는 조그맣게라도 계속 하다못해
유인물 한 장이라도 뿌리는 뭐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때 선언했어요. 선언한 게 매일 6시에 명동 입구에서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매일 6시에 그 명동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시위를 했는데, 사실 이제 경찰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모이면 한 200~300명 모였는데 금방 해산됐죠. 그러면 또 딴 데로 가서 게릴라전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해산되면은 뭐 미군부대 앞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저희 중앙초등학교 앞으로도 가고, 웅교동 그 로타리로도 가고,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대동제가 있었는데 학내에서 이 6월 투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문에서 또 이제 뭐 투석전도 하고 막 이랬었던 거죠. 최루탄의 머리를 맞아 혼수 상태에 빠진 이한열 사건을 계기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정했다. 이날의 시위는 60 국민대회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 동시다발형 시위였다. 이때 이제 주로 나왔던 학생들, 강대, 그다음에 한림대생들이었는데 18, 19, 20 이 3일간이 아주 최대의 그걸 뭐라 그럴까요? 어떤 대투쟁이라고 그럴까요? 치열한 그 저항이 이 3일 동안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날 야 대학생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없는 임계점에 오른 거죠. 그래서 총학생회가 이제 전면적인 수업, 저희가 그때 기말고사를 보고 있었는데 전면적인 시험 거부를 선언하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교문을 뚫지 못하니까 교문 안에서 집회를 해산하고 대신 몇 시에 명동에서 만나자. 그래서 명동에서 만난 거죠. 그때 6월 항쟁 시위가 그 국기 하강식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6월인데 해가 길기도 하고, 그때가 우리가 그 올림픽 앞두고 썸머타임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오후 5시인 거죠. 전경들은 당연히 우리 교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 옆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걸어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도 기억하지만 아주 그 긴장이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겁도 나고 하는데 그 차가 막 지나다니는 그 도로 상황에서 이제 그 선배가 이제 그 시위 주동이라고 하는데 동을 뜬다고 하는데 시위 주동을 떴죠. 제가 이제 목소리가 앙칼지게 이렇게 좀 멀리 나가는 편이니까 뭐 호원철폐 이렇게 외치면 멀리까지 소리가 잘 들려서 같이 모이게 되고. 도로 중심으로 나가고 이제 호원철폐 독재타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쫙 모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뭐 한 1000명, 2000명이 확 모여갖고서 이제 시위대를 결성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계열이 형성된, 그다음부터는 뭐 페퍼 포고 쏴도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처음에 직결 장소가 이제 윤극장 앞부분들, 그래서 모여서 중앙로 로타리로 이렇게 진출하려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뭐 수석전이나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막히니까 이제 아마 이 시위대들이 여러 군데로 이제 그 이제 중간에 길들이 많으니까 뭐 춘여고 쪽으로 빠진 친구들도 있을 테고 뭐 여기저기 빠진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모이니까 이제 그날 저녁 때 8호 광장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밤 9시, 10시쯤 됐을 때 8호 광장이 거의 꽉 찼거든요. 그때는 이제 일반 시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87년도에 20, 30대였던 춘천 사람들은 거의 거기 있었다. 이렇게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죠. 이제 18일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18, 19, 20일 네, 그럴 때 네, 여기에서 여기가 하나의 그 광장이었죠, 말하자면 거점의 공간이고 해방 공간, 해방구와 같은 그런 공간이었죠, 8호 광장이. 그날 밤에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투쟁이 이어졌었는데, 근데 거기엔 다 학생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자취방 주인 아저씨도, 그 주인집 아저씨도 그 공무원이었는데 거기서 만나고, 뭐 그렇게 시민들이 다 같이 함께 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던 데다 그 연세대의 이한열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서 의식불명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 이놈들이 해도 너무하네, 이러다가 우리 자식들 다 죽이겠네, 이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런 공감하는 마음들이 이제 분노로 표출되고, 여러 사건을 접한 국민들의 분노는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화 요구로 이어지고 집단적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지도부가 있잖아요. 이 국민운동본부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 존재를 모르더라도 그쪽에서 이렇게 우리 쪽에서 이렇게 이끄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시민 지도부가 되는 거죠. 우리끼리의 지도부였다가 시민의 지도부가 돼갖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내일 또 모입시다, 그러면 결의하고, 그럼 그 다음날 거기 또 모여요. 그러니까 거의 8호 광장에서 명동 이 입구 그 대치선까지는 일종의 뭐 해방된 거리랄까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치하고 공방전을 벌이다가 학생과 시민들이 로타리를 점거하게 되죠. 즉석에서 사람들이 의견이 모아져 갖고 도청으로 진출하자, 이렇게 얘기가 모아지면서 인원들이 도청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청으로 진격하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경찰 병력이 없었거든요. 그 윤희극장에서 뭔가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숫자가 많았고 자신감이 이제 붙었죠. 이제 그 지금 강원일보랑 그 적십사 사이에, 그러니까 예전 춘려구에서 8호 광장 넘어오는 길을 통해서 그 8호 광장에 있던 인원들이 여기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시 일로 밀려오니까 서로 막 이제 환호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결국 가다 보니까 다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도청으로 다 올라간 거죠. 그때 뭐 이 경찰들도 거의 뭐 다 막 도망가고 뭐 무력화됐던 상황이니까 거의 무혈이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도청을 점거했던 지역은 춘천이 처음이더라고요. 그 당시 이 도로가 제일 큰 도로니까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도 제 친구랑 이제 해방구야 막 그러면서 이제 걸어서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거기 들어가갖고 이제 그 계단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뭐 구호도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래도 하고. 저도 이제 와 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건데 아마 내 키만한 정도의 대형 사진이 있었어요. 액자에 황금빛으로 된 액자에 이제 전두환이 있는 사진이죠. 그거부터 뛰어내려갖고선 뭐 불태우고 막 그랬죠. 뭐. 80년 광주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도청이 점거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공간 안에 앉아 있을 때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은 1980년 광주에 대한 생각, 또 이걸 점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라는 생각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있는 다른 기관들의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야, 이거 건들면 안 돼. 우리 중요한 자료야라고 해서 그걸 했던 시민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도청을 불을 지르자고 한 놈들이 간첩이라고 그랬어. 그때. 그 유찬을 깨면서 그 전경들이 오른쪽, 저 아까 말한 도경이라 했잖아요. 저 구름다리를 지나서 저 본관으로 애들이 물 밀듯이 오는 거예요. 딱 앉아 있는데 기습을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정경복 입고 사과탄을 던지면서 이 몽둥이 후두르면서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루탄을 막 쏘면서 밀려오니까 쫓겨갔죠. 그러니까 이제 막 최루탄을 막 너무 맞으니까 한데 어떤 좀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패닉이 왔더라고. 정신이 막 나갔는데 최루탄을 다 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겠다 막 이러는 거야. 한 12시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도 모르겠고 뭐 이 정도의 패닉이었으니까 저도 그 최루탄을 맞고 씻지를 못하고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가 이제 허물이 벗겨져요. 이게 이렇게 뜯으면 허연 이제 허물이 벗겨져요. 이게 한번 부었다가 가라앉으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또 옛날엔 체류탄이 얼마나 독하냐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게 불안하니까 어디서 잡힐지 모르니까. 총학생회에서 거의 매일 잠을 자다시피 했고 그 책상 위에나 의자 위에서 잠을 잤거든요. 옷을 못 갈아입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 뒤가 간질간질해서 만져보니까 수포가 잡힌 거예요. 목 뒤에 다. 그게 화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최루탄은 45도 발사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질수록 수평 발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투 경찰들은 온갖 갑옷을 다 입고 있어서 항상 이렇게 학생들이 가두투쟁을 하거나 데모를 할 때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나가면 정경들이 여기에 이거 방패를 들고 서 있잖아요. 서 있다가 이 가까이 오면 체류탄을 빠바방 하고 쏴요.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잖아. 뒤로 막 흩어질 때 백골단이 뛰쳐나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다른 게 없으니까 여기 짱돌 던져서 뭐 맞추고 이러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밤에 투쟁을 할 때는 횃불을 들어서 그 강목을 쓰거나 아니면 그 현수막을 들으면 현수막에 그 강목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아주 소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체류탄 아니면 화염병이죠. 화염병. 그때부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평화적 시위는 없어진 거고 밤이 됐고 그러니까 그 가두 시위가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싸움 양상도 그냥 구호만 외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뭐 횃불, 화염병 뭐 이런 게 나가고 그다음에 시위하는 시민들도 그렇게 같이 나가고 그 경찰차도 뺏어가지고 불태우고 소방차도 뺏어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터를 불과할 정도의 아주 그런 그 치열한 싸움이 철했던 추방의 날, 그다음에 19일, 20일, 이 3일간은 뭐 경영학자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춘천 지역에서도 그런 대규모 저항, 대규모 싸움 이것이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계속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여기 학교 안에서 모여서 학교에서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행진을 해서 명동까지 간 형태가 아니라 몇 시에 명동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흩어져 있다가 그러다가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고 진압을 하면서 잡아가고 이렇게 되면 다시 흩어졌다가 또 모였다가 뭐 이런 방식으로 사흘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다가 조기 방학을 하면서 동력이 뚝 떨어졌죠. 6월 26일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열렸다. 6월 민주항쟁의 마지막 대규모 항거였다. 우리 명동에서 총 집결을 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명동 가보니까 시민들이 별로 그렇게 참여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최현 이사장이나 이현수 하광련 신영봉 이런 동지들로 같이 이제 행진은 이제 명동 내려가는 거죠. 명성도 또 그전에 춘성군청이 있었어요. 중앙시장 가기 전에 그렇게 평화행진을 해나가는데 떨커덕 저를 연행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경찰 병력들이 이어싸니까 제대로 이걸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저하고 최현 이사장도 그렇고 또 개신교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또 경찰 연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달랑 들어 채채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집회가 다 끝날 때까지만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놓는 겁니다. 제가 그 선전 담당이래 갖고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 유인물을 실어 갖고 그 시위 현장에서 그 이 배포를 하는 거, 전달하고 배포를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육림극장 앞에, 그다음에 국민은행 앞에, 그다음에 구터미널 앞에 이쪽에 가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 선전물을 갖다가 이 배포하고 뿌리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계속 쫓아다녔죠. 이 국민은행 앞에서 시위를 이제 또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시위대열로 경찰 오토바이가 돌진을 하게 됩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이제 집회 대열을 이렇게 가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가르고 이제 위협적으로 다니니까 누군가가 이제 2단 옆차기로 이제 사이드카를 넘어뜨렸죠. 자연 발화됐다고 그러는데 발화는 아니고 방화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이제 분노, 이 부도덕한 국가폭력기구에 대한 분노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토바이가 전소됐던 일이 있었죠, 그때. 예. 과격했죠. 저는 근데 저항의 수단이나 농도나 깊이는 탄압에 그것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들은 합법적인 어떤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무지무지한 그런 물리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한 물리력을 그 법 이전에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행사했을 때 시민들은 당연히 그에 맞서서 저항할 권리가 있는, 그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이 아니고 정부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수준에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그러니까 6.29 조치를 저는 이제 환영은 했어요. 일단 그 대통령 선출제를 갖다가 국민이 직접 할 수 있게 직선제 개헌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했지만 그 외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어차피 우리는 하도 독재 정권에 속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직선제 하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본질, 6.29 선언에 대해 거짓됨에 대한 본질을 국민들 앞에, 시민들한테 다시 알려나가야 될, 계속해서 알려나가야 되는 그런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죠. 6.29 선언 이후 노동자 농민들의 단결권,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부분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모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통련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신문이라기보다 브로슈어, 농민을 위한 브로슈어, 도시 빈민을 위한 브로슈어, 이런 걸 만들어서 선전 배포 활동도 했고,
집회라든가 이런 거는 상정을 좀 하지 못했고요, 분위기상. 근데 뭐 향후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투쟁을 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민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직선제를 수용하니까 정치 일정이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0월 29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확정 공포됐다. 하지만 민주진영 대통령 후보 김영삼, 김대중의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두 분의 정치 지도자들 두 분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니까 이거에 따라서 운동권도 또 분열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6월 항쟁을 거쳐서 직선제를 쟁취해냈고, 그래서 정권 개혁을 통해서 이제 민주화로 가야 되는 이 역사의 흐름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동권마저도 분열이 되고 나니까 이 선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12월 선거 때 노태우가 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군사정권이 5년간 또 연장되잖아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이제 두 가지가 좀 이 회한이랄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하나가 당시에 우리가 정의로웠지만 이제 지혜롭지 못했고, 용감했지만 따뜻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당시에 6월 항쟁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군사독재 정권의 양보를 얻어내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기까지 같이 고생해왔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자세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진행을 했어요. 그 이유를 도모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군부 독재를 완전히 종식시킨 대규모 큰 우리 사회의 큰 전환을 이룬 사건인데, 그것이 제도적인 민주화까지 이런 건 했지만 지나가고 나서 보면 내재적 민주화를 해나가는 과정에 상당히 미흡한 점들이 있었고, 그건 역사의 한계였다고 보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거라고, 시민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개개인은 물론이지만 종교 역시 그 삶의 과정이 정치적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작든 크든 간에 사람들이 목소리가 조금씩이라도 이래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가 좀 빨리 오지 않았나, 그래 생각해. 그래서 무슨 드러나게 큰 일은 못하더라도 작게라도 거기 그 운동하는 사람들 또는 무슨 시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물 한 모금 갖다 준 사람들도 다 같은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유리병과 비슷하다. 자칫 잘못 다루면은 깨질 수 있는 유리병과 같기 때문에 늘 이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게 후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시민들의 결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6월 항쟁은 제게 결국은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무심하고 이기적인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과감히 떨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또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를 던질 줄 아는구나. 저는 6월 항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한 낙감,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1987년 온 국민의 투쟁으로 이뤄낸 대통령 직선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다. 그 이후로도 7명의 대통령을 선출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진행형이다. 민주주의는 한판의 승부가 아니다.